자, 요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재무 관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 재무 관리의 개요인데, 기업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새로운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기존 제품을 계속 계속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신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기존 제품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기존 투자 안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규 투자나 기존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해서 이제 어, 그, 그 의사결정이 일어나면은 그게 따른 그 돈의 어떤 발생이 되는 거죠. 자본이. 그래서 돈의 그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또 우리가 투자할 건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로 재무 관리의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무 관리의 의의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그 투자 결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수익이, 얻는 수익이 내가 투자한 비용, 생산에 들어간 비용보다 크면은 투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커져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는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설비도 갖춰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제품을 또 만들기 위한 원재료, 또 인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금을 그러면 어디서 얼마만큼을 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조달을 해올 것인가, 가져올 것인가는 이게 바로 자본의 조달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조달 결정과 투자 결정,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루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조달하는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게 자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타인 자본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남의 돈을 가지고 어, 얼마를 하고 내 자본은 얼마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자본의 구조죠. 그런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본 조달을 결정하고 또 운용이라는 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거다. 이게 바로 파이낸스다. 그래서 기업의 작업 흐름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재무관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어떻게 돈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금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서 바로 이제 이게 그 재무 관리에 대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신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새로운 자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어,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두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공장, 기계, 뭐 설비,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인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게 준비되고 나서 각종 재료, 자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유나 설탕, 또 자두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바로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냉동 시스템을 갖춰서 또 이게 재고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재고 창고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인력이나 공장 기계 설비부터 해서 원재료, 뭐 재고 창고,
냉동 시스템 이런 걸 다 하려면 다 필요한 게 뭐다? 돈이죠. 돈, 자본이 이제 필요한 거지.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 자금이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 가져올 건가? 그래서 뭐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 또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또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이제 부채죠.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한다. 그게 투자가 결정되면 그 투자를 그 투자에 따른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게 재무관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재무관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재무의 의사결정의 결정과 자금의 흐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투자 결정과 자금 조달 결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투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금 조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지는데, 혼합 의사 결정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투자 결정을 함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자본이 조달되는 그런 경우를 혼합 의사결정이라.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M&A 하는 거죠. M&A 인수합병할 때. 자, M&A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업을 사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또 그 투자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자금을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혼합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과 보통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혼합의사 결정이라고 한다. 자, 투자 결정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수익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능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이 되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죠. 그러면 투자에도 어떤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느 자산에 투입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투자 결정이죠. 투자를 하는데 어떤 데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바로 투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는 크게 우리가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성 자산이 있고 장기성 자산이 있어. 그래서 단기성 자산은 우리는 보통 그 유동자산이라 그러고요. 유동자산이라는데 이건 1년 안에 우리가 통상 회수를 할 수 있거나 바로 이렇게 캐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는 단기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단기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현금은 당연히 단기성 자산이 되겠죠. 화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채권인데 이제 예상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팔고 나서 산 사람이 채권을 써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하고 그 채권, 이렇게 예상 매출금이죠. 예상으로 나중에 받을 돈입니다. 이런 돈은 보통 1년 안에 그 채권 기간이 1년 안에 다 회수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건데 1년 안에. 그래서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앞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재고, 이거는 바로 팔면 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동자산, 단기성 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단기성 자산은 유동성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얼마만큼 캐시, 현금을 가지고 빨리 그렇게 유연하게 이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갖다 유동이라 그러죠. 유동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기성 자산은 보통 유동 자산으로서 유동성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고, 그에 비하면서 장기성 자산은 비유동 자산인데 장기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럼이 장기간 묶이고 그 영향도 장기간 지속되는 자산들을 말하죠. 이런 자산들은 뭐 있어? 앞서 이제 했듯이 우리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공장 부지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 장치, 그게 다른 각종 그 뭐 만드는 기계 이런 거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금방 현금화 할 수 없는 거죠. 장기간이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고 단기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성 자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어,
이런 당성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총괄 투자 계획을 우리는 자본 예산이라고 해요. 자본 예산.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미래의 어떤 수익성이나 또 위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총괄 투자 계획인 자본 예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장기성 자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는 자금을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투자 결정에서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건 장기성 자산을 얼마만큼 또는 단기성 자산을 얼마 또 어떤 쪽에 어떤 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결정이 되고 또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할 거, 타인 자본을 얼마만큼 할 건지 자본 구조적인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투자 결정이 됩니다. 그 투자 결정은 요런 이제 그게 되고 그게 따라서 우리가 투자 결정되면 자본 조달하죠. 조달 결정에서는 이제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내 돈을 얼마를 하고 아니면 남의 돈을 얼마를 해서 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자본 조달 결정입니다. 그에 대한 의사 결정이.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죠? 이걸로 구성이 된다. 앞서 혼합 의사결정은 제가 설명을 했죠. M&A처럼 자금의 투자와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자, 재무관리에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의 목표는 뭐냐?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모든 기능 분야의 목표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재무관리의 목표를 이익의 극대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그 차이죠. 차이에서 나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 개념보다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왜 이익의 극대화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보통 이 이제 측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라는 걸 안 쓰고 기업 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를 쓰는데 왜 이익의 개념이 불명하냐면 우리가 이익을 정의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알죠. 영업이익도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 그래서 뭐 세금이나 이런 거다 빼고 난 그런 순이익 또 주식 주당 주식 한 주당에 그 대응하는 이익 이런 등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익에 대한. 그래서 이런 개념이 많아서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또 순이익을 만약 우리가 쓰더라도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회계 처리 방법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고에 있어서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재고 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입선출법이 있죠. 자, 재고처리에서 선입선출법 뭐야? 재고에 먼저 들어온 물품을 먼저 판매를 하는 거죠.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입선출법이라는 거 뭐죠? 뒤에 들어온 물건이 선출, 먼저 나간다는 거죠. 우선선자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입 선출을 하게 되면은 선입선출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입선출에서 먼저 들어온 제품들이 그대로 있고 뒤에 들어온 제품이 먼저 나가게 되면 이 제품들에 대한 재고 비용이 발생이 오랜 기간 되죠. 그러면 재고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그 처리 방법, 재고 처리 방법이나 비롯한 그러한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개념이 개념도 불명확하고 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진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가치의 무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를 거의 기업들이 국가 회계연도하고 같이 잡죠. 1년으로 보통 잡죠. 잡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통 회계연도로 많이 잡습니다.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1월 달에 우리가 이익 배분과 12월 달에 이익 배분은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달러로 하면 환율의 변화도 올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뭐 이익했을 때 그 이자율의 변화도 올 수 있을 거고 상대적인 또 이제 뭐 사용에 대한 물가의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달 정도의 차이가 가치가 차이로 인해서 가치가 다른데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익 극대화를 쓰지 않는 이 문제점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화폐 가치의 한상. 다음. 화폐 가치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미래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미래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결정을 해야 되면은 현재 그 미래에 우리가 벌이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그렇게 해야만 미래의 이익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를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가져오는 이런 계산도 되고 또는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또 환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적절한 할인율, 할인율이나 보통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하는 걸 써서 이렇게 화폐 가치를 현재와 미래 간의 상호 간에 그 시간적 개념을 맞추어 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화폐 가치의 환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홍길동은 현재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저축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대한은행과 코리아은행 두 군데가 있어요. 대한은행은 보니까 2년 후에 1,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코리아은행은 3년 후에 1,40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내가 저축을 하는 게 더 유리한가 이거 모르죠.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1,000만 원에서 2년 후에 화폐 가치를 현재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홍길동이는 현재 보니까 어디가 더 현재 가치로 보니까 이익이더라.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런 또 뭐 상황 또는 상황이 있어 보면 이제 그 성춘양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모으는 거죠. 이런 비용으로 3천만이 필요할 거라 보고 5년 동안 적금을 하는데 세금은 없고 이자율이 6%이다. 자, 이자율이 앞에 말했던 우리가 할인율이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매월 이렇게 얼마씩 적금을 해야 이렇게 이제 3천만 원을 30세까지 모을 수 있을까? 얼마 적금하는 돈, 이런 산출. 근데 이런 이제 복리법 뭐 복리법이죠. 돈에 이제 이자가 붙으면 또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런 복리법인데, 그래서 이런 계산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그 대부분 소프트웨어에서 다 계산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 방그레 아이스크림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려고 고려 중에 있는데 나도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우리가 투자가 100억 원이고 행 아이스크림은 120억 원이 들더라. 그런데 유입이 현금이 들어오는 게 보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제품에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게 더 이 방그레 아이스크림 회사는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는 판단. 그러면 현재 투자해서 1년 후, 2년 후, 3년이 들어오는 금액들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화폐 가치를 이제 하면은 이게서 투자했던 여기서 나오는 현금이 유입되는 금액에서 투자 금액을 뺀 가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치. 그래서 큰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바로 화폐 가치의 환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화폐 가치의 환산이 필요한 이유, 이제 뒤에 가면 또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의 세 가지 사항에서 이러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 금액과 투자로 인해서 현금의 유입, 수입이죠. 이게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현금의 유입이 커야만 투자를 하는 거죠. 커야만 투자를 하지. 투자 금액이 유입보다 크면 투자해서 안 되겠죠. 그건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안이 있을 때는 현금 유입이 투자 금액보다 가장 큰 거, 우리가 가장 큰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대안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우리는 통일을 시켜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두고 비교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라는 것도
3년 후, 5년 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동일한 시점으로 가져가서 비교를 해야만이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화폐 가치의 환산이 필요한 거고, 그 행위 자체를 화폐 가치의 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환산에는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바로 이자율을 쓰는 겁니다. 이자율 원리학에 따라서 R로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면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저축이라도 이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자율에 따른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 100원과 1년 뒤에 100원의 그 가치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했을 때 우리가 환산하는 공식이 이제 나오죠. 미래 가치의 계산은 바로 미래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R로 열고 1 플러스 이자율, 아까 R이죠. R에 그 다음에 해당 기간, 우리가 몇 년 뒤에 미래냐. 3년이면 3, 5년이면 5, 이렇게 1년이면 1, 이렇게 이제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N이죠. N이 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미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위에서 몇 년 미래 후에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가치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미래 가치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이거로 하면 되겠죠. 이걸 넘기면은 이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의 100만 원을 연 이자율 R이 5%입니다. 5%면 우리가 0.05가 되는 거죠. 0.05 R이 되고 그 다음에 4년 후 N이 차죠. N이 4년이다. 후에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앞서 했잖아. 미래 가치는 바로 현재 가치 100만 원 곱하기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100만 원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자율 0.05죠. 0.05의 n승,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4년 후에 100만 원을 연이자율 5% 저축을 하니까 121만 5,506원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를 때 각각 자금이 1,000만 원을 우리가 현재 지금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또 2년 있다 500만 원을 또 저금을 하는 거예요. 연 이자율 R은 6%로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다 같다. 0.66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저축 5년 후는 뭐예요? 2년 후에 500만 원. 그럼 2년부터 5년까지 하니까 여기는 N이 3이 되는 거고 500만 원은 N이 3이 되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1,000만 원은 N이 5가 되죠. 그럼 두 개를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 보면 1,000만 원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5성. 그래서 1,338만 원이 되고 2년 후에 하는 거는 500만 원에 1 플러스 0.06의 n이 3이죠. 3성해서 596만 원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전체 금액이 1,934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연도가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죠.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이면은 현재 가치 항목을 넘기면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 된다라고 해야죠.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겠죠. 이연 이자율이 이제 5%일 때는 0.05가 되겠죠. 0.05 R이 이제 0.05고 05. 그 다음에 2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이 되려면 현재 우리가 현재 이거는 현재의 가치는 얼마를 해야 되는가? 현재 가치를 저금을 현재 얼마를 해야 미래의 100만 원을 가져올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대로 미래 가치 1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0.05에 n은 2가 되는 거죠. 이 공식대로 하면 100만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보니까 90만 원, 뭐 90만 7천 뭐 29원 5전이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폐를
저금을 하니까 5%를 했을 때 2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인데 이래서 우리가 보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 3년 동안 1년 후에 100억 원, 2년 후에 70억 원, 3년 후에 120억 원의 현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된다요. 그럼 현재 가치로 하려면 각각 연도를 3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걸 각각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자율 10%면 0.1이 되고. 자, 요런 계산을 이제 해서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각각. 그래서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100억 원을 1년이라 했잖아요. 1년이니까 1 플러스 0.1에 했을 때 90.9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보니까 요거는 N2를 해서 70억 원이잖아요. 계산을 되니까 현재는 57.9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3년 후에 120억 원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90.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 개를 아까 하면 되겠죠. 하니까 239억 원의 가치가 있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미래의 어떤 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환산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로 환산하고 또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런 걸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몇 년 후에 얼마의 돈이 되니까 내가 현재 투자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거죠. 화폐 가치가 동일한 시점에서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의 환산이다. 자, 다음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업에 우리가 자금이 자금을 지출한다는 게 바로 투자 의사 결정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는 두 개로 지출을 봅니다. 경상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 앞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 투자죠. 장기적 자산이죠. 그래서 이걸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적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통 보면 구성원들의 뭐그 월급 우리가 주는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그다음에 뭐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런 것들은 다 경상적 지출이고 대부분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지출이 많아요. 그런 게 단기적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지출이다. 그에 비해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금액의 규모가 크고 대단히 성이고 보통 일회성 지출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그게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지출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큰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 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자본 예산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신규 투자나 또는 뭐 시설 투자 또는 R&D 연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먼저 뒤에 나왔던 자본 예산, 장기성 자본에 대한 우리가 투자입니다. 장기성 자본. 장기성 자본에 대한 투자를 우리는 자본 예산이라는 거죠. 자본 예산은 보니까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갖다가 우리는 수립하는 활동을 자본 예산이라 한다. 앞서 제가 설명했죠. 그걸 우리는 이 총괄 계획을 자본 예산이라 한다. 그러면 그런 자본 예산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투자할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대규모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고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기업이 망할 수 있는 크게 영향을 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투자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투자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업의 내외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뭐 10% 가져오는 걸로 투자 목적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대안들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안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이제 우리 대안들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보통 뭐 기존의 고객들에서 가져오든지 또는 아니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의 대안을 발견하든지 또는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부처에서 새로운 이런 투자가 좋겠다 해서
제한하는 것도 경쟁업체를 보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직원들이 제한제도 전에 인적 자원 관리할 때 배웠죠. 제한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대안을 물색을 합니다. 투자 안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나서 그 이제 투자 안들에 대해서 우리 안들의 시장성이나 또는 뭐 기술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경제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쭉 이제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익이 아닌 캐시플로우죠. 캐시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했을 때 현금이 어떻게 더 들어올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 했던 투자 안들에 대한 경제성이 평가가 되고 경제성 평가는 우리가 NPV라고 하죠. Net Present Value로 순현가죠. 순현재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NPV. 그래서 요 순현가를 할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화폐 가치에 환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돼요. 순현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순현가의 값이 크거나 그다음에 가장 큰 대안 그걸 우리는 이제 양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대안을 선택을 해서 투자 안을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평가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안이나 경제성 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되니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목표를 잡고 목적을 잡고 대안들을 쭉 아이디어들을 가져오는 거죠. 시장조사부터 고객 뭐 연구개발부서 제안 뭐 여러 경쟁업체 이런 데서 가져와서 투자안을 분류를 하고요.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또는 뭐 시장성이 있는가 만들었을 때 또는 나중에 그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뛰어난 대안을 선택해서 투자를 시행하고 소용 통제를 하는 게 바로 자본회산의 과정이다. 장기성 자본이죠. 장기성 자본 투자에 대한 게 자본회산은. 그래서 투자안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투자안에는 크게 네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독립적인 투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투자로부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서로 안 주고 이기면 투자를 하면 되는. 이제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음료회사가 광고과 건설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광고와 건설이라는 건 완전 별개죠. 이렇게 투자될 때는 서로 독립적인 투자가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 요거는 뭐예요? A, B 투자가 있으면 내가 A를 선택하면 B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B를 선택하면 A라는 배타적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 건설한 이 못한데 한 노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A 노선과 B 노선이 일이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 가는데 한 노선 A 노선이 결정이 되면 B 노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폐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고 합니다. 보험적 투자안은 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투자안입니다. 그렇지만 있으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투자안을 보완적 투자랍니다. A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B 투자를 하게 되면 더 A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반주기에 녹음기, 녹화기를 도입하자는 경우 그러면 뭐 노래방에서 사실 반주기에 이 녹화 녹음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래만 하고 음향만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녹음 녹화기가 나와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은 투자가 되겠죠. 그걸 보완적 투자하는 거예요. 종속적 투자는 뭐예요? 이거는 A 투자를 하면 반드시 B 투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투자. 이게 안 가면은 A 투자 자체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걸 종속적 투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신규로 우리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동통신 회사에도 우리가 가입해야 되겠죠. 요것도 못하네. 미안합니다. 못하가 두 개나 있네. 가입해야 한다죠. 전화기도 사야 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휴대전화 서비스에만 가입하고 전화기 안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종속적 투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이냐, 배타냐, 또는 상호 보완이냐, 종속적이냐 이런 투자 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안을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안을 분류할 수가 있고. 자,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투자를 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24.4%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투자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투자를 해서 퍼스트 무브의 어드밴티지를 갖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선행 투자를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의 생산이나 기술 개발을 강화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23.5%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이 22.5%,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 작업이 19.4%, 이런 순서 정도로 높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료는 정경림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안을 앞에 분류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한다 했잖아요. 결정 선택할 때는 앞서 말했듯이 순행가법을 쓴다 했죠. 순행가법은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순현재 가치법을 줄여서 우리가 순행가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죠. 그래서 현재 순수한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NP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순행가는 미래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이 우리가 얼마가 들어오는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같이 아까 전환하는 거 배웠죠. 그렇게 바꾸고, 나가는 돈,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나가는 돈을 또 현재 가치로 해서 두 개의 차감, 유입이 유출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투자를 하는 거지. 단자로 되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순행가가 양의 값이 나와야 되고, 제한들이 많으면 가장 큰 순행가 값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거의 미래와 현재로 전환하는 거는 바로 할인율이 이제 필요하죠. 그럴 때는 보통 자본 비용이라는 걸 쓴다. 자본 비용은 뒤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설명을, 일반적으로 뭐 저축을 할 때는 이자율, 자본 비용은 자본이 차지하는 그 코스트입니다. 비용인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용 차이가 다르겠죠.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라서 순행가가 크거나 그다음에 양의 값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대안이 많을 때는 큰데 투자를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 장기성 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이고, 장기성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장기성 자본은 주로 운전 자본 관리라 그래요. 워킹 캐피탈이라는데, 운전 자본, 유동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늘 상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그런 자본들입니다. 유동 자산을 말하는 거죠. 요 유동 자산은 크게 우리가 운전 관리 자본, 요 유동 자산은 뭐의 조화를 이루냐면 유동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개가 이제 트레이드 관계이죠.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가지면 유동성이 좋습니다.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필요한데 지급을 할 수 있고 이렇죠. 그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좋은데 그 대신에 수익성은 떨어지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안 하면 이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가지면은 화폐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사실은 유동자산을.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출을 필요로 할 때 급히 돈이 없게 되죠. 그러면 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계성을 어느 선에서 적절히 잘 유지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자본은. 그래서 특별한 유동성과 수익성을 상호 보장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유동자산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기성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성 자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게 먼저 매출 채권과 관리. 앞서 우리가 설명했죠. 예상으로 물건 파는 겁니다. 매출은 파는 거죠. 그걸 채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신용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팔고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업이 안 되죠. 영업이죠. 지극히 우리가 어떤 기업 간의 거래 이럴 때는 보면 거의 뭐 고객과의 거래에서는 주로 우리가 신용 판매보다는 대부분 뭐 현금성으로 하고, 아니면 신용 판매도 우리가 카드는 다 신용 판매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결제일까지 짧지만은 신용 판매죠. 그런 이제 기업들 간에 이런 데는 특히 그 신용 판매가 정상적인 겁니다. 음. 그런 채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자, 재고로 있는 거. 재고로 있는 것도 우리 다 단기로 했죠. 금방 이걸 재고 팔면은 바로 현금이 바로 들어와야 돼. 그런 재고 자산에 관리하는 게 또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캐시입니다. 현금을 관리하는 거. 자,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화폐뿐만 아니고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 그러니까 자기압수표 이런 거죠. 자기압수표 이런 거는 바로 현금과 같이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현금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이거는 뭐 저축성 예금이죠. 정기 적금이 아니고. 은행 가서 언제든지 ATM기 가서 찾을 수 있고, 은행 창구에서 찾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이런 단기성 자본은 어느 정도의 내가 유동성과 수익성을 가질 건가 하는 적정한 비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단기성 자본에는 이런 매출 채권과 그 다음에 재고 자산과 현금 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자본 예산 장기성 예산과 운전 자본 관리 장기성 자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달 결정이 되고 나면 자본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 자본시장에서 그러면 가장 그 조달은 뭐예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자본 구조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금융 우리가 시장에서 주로 자본을 많이 조달을 하죠. 파이낸셜 마켓에서 금융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반 시장과 똑같이 여기서는 자금을 서로 요구하는 사람과 또 그 뭐야 돈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걸 주고받는 거죠. 물건을 주고받는 게 우리 일반 마켓이잖아. 근데 돈을 가지고 유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융시장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 사이에 자금이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는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우리 크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에는 우리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이 뒤에 이제 그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금융시장과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직접 금융시장은 우리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상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정권이죠, 정권. 정권을 우리가 정권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정권을 사고 팔잖아,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직접 서로가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정권 회사는 단지 그 장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먹는 거죠, 수수료만. 그래서 이거는 직접 금융시장이 되는 거고. 간접 금융시장은 뭐예요? 수요자 금융사에 또는 금융기관, 중개기관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금을 맡기는, 그러니까 수신하는 그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금리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신, 돈을 빌려주는데, 대출하는데 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이죠. 여신에 우리가 빌려주는 걸 여신, 대출인데 여신의 이자가 항상 우리가 저축하는 수신의 금리보다 높겠죠. 그래서 요 금리가 이제 높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 전에 엊그제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정부가 이 수신 금리를 올리라고 그 은행들인데 그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폭이 커지면 뭐예요? 은행의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은행의 이익이. 그래서 은행들은 요 이자율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저축으로 받아서 빌려주고 그 이자율의 차이를 가지고 은행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경비도 쓰고 그 인건비도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금리와 수신금리 차이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간접 금융시장이 된다. 중개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예금도 있고 전기 예금, 뭐 수익 증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리고 서로가 이제 또 저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간접 금융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금융시장의 기능 분류를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급자는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수요자는 또 이게 빌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금이 흐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빌린 사람은 지불해야 되고 여기 이제 바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간접 금융시장을 거치면은 이게 여신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급자가 받는 수신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크게 되겠죠, 여신이. 그래서 은행들이 사는 거다. 그건 금융시장을 거치는데, 금융에는 간접금융시장, 직접 거래하는 직접이 있다. 직접에는 우리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누다 했죠. 이 자본이 들어가면 장기성입니다. 되죠. 그래서 화폐시장은 뭐냐? 바로 만기일이 1년 이하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그걸 화폐 시장이라고. 화폐 캐시. 바로 이제 돈이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 국공채, 채권이죠. 단기. 1년 미만의 채권, 기업위험, 이런 것은 1년 안에 화폐화시킬 수 있는,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화폐 시장이라고 하죠. 자본시장은 뭐냐? 단기성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여기서는 뭐 주식뿐만 아니고 국공채, 채권 이런 게 다 1년 이상을 거쳐야만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자본시장이죠. 앞서 우리가 자본예산에서 장기성 자본을 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은행들은 주로 이제 금융중개기관에 의해서 간접 금융시장의 핵심이 되겠고 정권회사들은 사실은 수수료만 받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중개기관은 아니죠. 간혹 이제 정권회사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정권회사가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자본의 거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주식 정권회사가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부분이지 그건 어떤 자본의 거래를 이루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자본예산 뭐 화폐 시장, 자본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개념으로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자본 시장에 대한 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 있죠. 부산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부산 남포동 가는 쪽 옆에 있는데 그쪽 가면 이 금융에 대한 핵심 도시들이 쭉 거기에 한국 거래소가 우리가 대부분 자본 시장에 대한 그런 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옵션 선물 이런 거고. 자, 중개기관은 금융기관들이죠. 은행들, 상업은행, 특수은행, 보험회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각 정권에서 이런들이 이제 정권에서는 중개기관은 아닌데 하나의 금융기관이고 이런데 추진사들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이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옛날에 뭐 산업은행 뭐 이렇게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 자체의 범주 자체가 확대되면서 어떤 특화 영역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대부분 금융기관이 그게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하변에 자산을 쓰면은 대변에는 우리가 자본을 씁니다. 그럼 이 자본의 합이 바로 자산의 총량하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는 게 그 이유라 그랬죠. 그래서 자산에는 우리가 그게 보면은 타인 자본이냐 아니면 자기 자본이냐 내 돈으로 할 건가 남의 돈으로 할 건가죠. 자, 타인 자본을 우리는 부채라고 합니다. 빌려 우리가. 자기 자본은 뭐요? 자기 돈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타인 자본은 단기적으로 빌려오는 단기 부채가 있어요. 1년 정도의 단기 부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빌려오는 장기 부채가 있겠죠. 사실 기업들은 운영할 때 이 장기 부채를 선호를 많이 하겠죠.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부채라는 건 또 자본 구조에서 너무 많으면 기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도의 위험을 안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이제 단기 타인 자본은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나누는데 자기 자본에는 내가 돈이 더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는 거. 그다음 유보이익이라는 건 뭐냐? 돈을 벌여서 우리가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는 법적으로 배당해야만 한다 이런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CEO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이런 유보 자원을 가지고 유보 이익을 자본으로 가져 있다가 더 좋은 투자가 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이 더 오르는 거죠. 투자가 그러면 거기서 더 큰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쭉 외국 돌면서 미국 그 텍사스에 우리 그 반도체 공장 그 투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20조, 20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바로 유보이익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다 스탁 해놨다가 대화가 좋은 데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CEO들 입장에서는 이 유보이익이 자금화로 해서 현금화가 안 돼 있으면은 불안하죠, 항상.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SK도 마찬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뭐 미국 쪽에 30조인가 60조인가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유보이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을 보니까 우리가 단기 채권, 단기 부채에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참 빌려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차입하는 거,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자본, 단기성 자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기 부채 안에는 뭐 단기 차입금과 매입 채무가 있는데요. 요 자본들은 다 단기성 자본이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은 돈을 어, 1년 안에 이자를 줘야만 되는 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만 되는 그런 거를 빌려오는 돈을 단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자본 대공자에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야 되겠죠. 그런 차입금이고. 매입 채무라는 거면 아까 매출 채권은 내가 물건을 팔고 그에 대해서 예상 준 데 대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서를 주는 그게 채권이죠. 매출 채권인데 매입 채권은 내가 물건을 원재료나 이런 걸 구매하고 돈을 1년 안에 지불하겠다 하고 이렇게 써주는 채권이 매입 채권이 되는 거예요. 매입 그게 이제 채무가 되는 거죠. 빚이죠, 빚.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게 매입 채무가 됩니다. 이것도 매입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자본을 준 사람은 팔한 거죠, 여기에. 팔한 거고 빌리는 사람은 매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기성 자본입니다. 우리 1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되고 또는 내가 빌려올 쓸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부채는 뭐야? 아주 장기적으로 하는 게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장기 차입금, 뭐 5년에 후에 상환하는 이런 차입금, 이런 것들은 장기 차입금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도 다 장기성 자본이 됩니다. 우리가 회사채 발행이나 장기 차입금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도 하나에 내가 얼마를 이걸 이제 돈 대신에 내고 그 돈을 사용해 보지만 언젠가는 갚겠다는 거죠. 그게 정석의 회사채죠. 그래서 이것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이걸 제공한 사람들은 이자를 가져가겠죠. 자, 그렇지만 자기 자본은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데서. 상환의 의무는 없지만 제공한 사람들은 주가에 오르는 그 차익을 받거나 배당 금액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산에는 보면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다. 타인 자본에 그래서 그 자본의 또 성격을 보면 단기성 자본과 장기성 자본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타인 자본 중에서 단기 부채는 단기성 자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장기 부채는 장기성 자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다 장기성 자본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자본을 우리가 조달할 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본에 이 조달할 때 자본 구성인데 나중에 보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가장 적절한 구조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타인 자본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자본 비용이 더 낮습니다. 그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하죠. 왜 낮느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타인 자본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대출도 갚아야 되고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은 상환의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 측면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다 이렇게 합니다. 자본 비용이 이쪽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비용이 더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설명이 되니까 보고. 그래서 자본 조달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과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본 비용이 발생한다. 자본 비용은 뭐예요? 앞서 말했던 데 이제 자본 비용이 뭐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인데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은 뭐로 그랬어? 이자죠, 이자죠. 이자가 우리 바로 타인 자본에 대한 거냐? 자본에 대한 비용이죠. 이자를 얼마를 줄 건가 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내 돈에 대한 비용은 뭐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회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 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거. 내 자본을 만약 다른 투자 기회가 있어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이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걸 예측을 한 걸 바로 자기 자본의 비용으로 합니다. 그걸 우리는 opportunity cost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회 비용이라 돼요.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내 자본을 다른데 투자했을 때 요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그걸 우리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본 비용에는 자본 제공자에게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인데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과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다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 비용을 해서 하고 앞서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타인 자본의 비용이 우리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자도 반드시 주고 이거는 법적으로 안 주면은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자본 비용이 일반적으로 자기 비용보다는 낮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이 낮으면 이 타인 자본을 많이 하면은 기업이 그럼 유용하잖아, 유리하잖아,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지만은 기업이 타인 자본은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만약 타인 자본이 되게 어느 선을 넘어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위험해지죠, 굉장히.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때는 우리가 파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다음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의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는 걸 우리는 자본 구조라 그래요. 자본 구조. 자본 구조는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입니다. 그럼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게 가장 최적의 구조가 얼마인가 하는 게 최적 자본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최적 자본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이 최적 자본 구조를 찾는 것은 이론으로 해서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의 상황이라든지 자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그런 구조를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에 맞는 그런 최적의 자본 구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 조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적의 자본 구조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가장. 그래서 그런 자본 구조를 우리가 찾는 게 최적의 자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인 자본을 높여야 되죠.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본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데 타인 자본이 많으면 좋으냐? 위험이, 재무에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파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은 자본 비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 자본을 많이 썼을 때 우리는 이익이 나면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기 때문에 큰 이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손실을 입을 때도 이런 위험성, 재무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남의 그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익이 나면 많이 나고 손실이 나면 위험도가 가장 커지는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타인 자본이라는 게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의 조달 비용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기회 비용이라고 내 자본을 어디에 투자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정도, 그걸 우리가 자기 자본의 어떤 비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퇴직에 그래서 자본구조 무조건 비용이 싸다고 타인 자본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어느 선에 가져오는 게 최적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점이 바로 구조는 자본 비용에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겠죠. 당연히 미치는데 그 퇴직금을 찾는 건 기업의 어떤 상황, 자본의 성격 이런 것들 투자도 하는 데 대한 요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대 타인 자본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의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지만은 많으면은 재무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자본 비용을.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게 가져오는 그런 자본 조달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 구조에서 보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대해서 총 자본이 되죠. 총 자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언론이나 그런 그 책에 보면 써놓는 것들이 보통 총 자본이 우리가 100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0억을 총 자본이라면 자기 자본이 20억이다. 20억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100억 중에 20억이면은 뭐 자기 자본이 몇 퍼센트잖아. 20%를 차지하잖아요. 20%. 그럼 80억은 뭐예요? 80억은 빌려온 거죠. 타인 자본이 되는 거예요. 80억은. 부채. 80억은 부채가 되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80억이면 내 20억이 보다 4배잖아. 4배. 400%의 어떤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본 구성을 가지고 부채 비율이 얼마나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이 몇 퍼센트 높은가 하는 게 바로 부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자본의 부채 비율 몇 프로 그러면 이건 내 돈의 몇 배를 빌려와서 쓴 타인 자본이구나 하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자본 구조를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타인 자본이 굉장히 많으면은 파산의 위험이나 이런 재무의 위험성이 클 수 있겠구나. 그 대신 이제 또 자기 자본이 너무 많으면은 사실은 이런 기업의 가치 자체는 이익은 크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런 자본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본의 어떤 투자 결정과 조달 결정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뭐냐? 우리가 돈을 이제 버렸을 때 기업 입장에서 배당 정책이 있어요. 돈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러면 그 이익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이 배당 정책입니다. 배당 정책. 그래서 배당 정책은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그러니까 그게 배당금 나눠줄 건가 하는 거 주주들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유보 이익으로 나눌 건가 앞서처럼 CEO들이 새로운 부분에 투자나 이런 걸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회사에 돈으로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거 이런 건 한 번씩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배당금보다는 유보 이익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서 많이 비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배당금과 유보이익은 사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배당금이 많아지면 유보이익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보이익을 많이 잡으면 배당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EO가 결정을 하는 거죠. CEO가 결정을 하고 배당에 대한 거는 의무성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주들은 배당을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투자가 있으면 투자하기를 원하죠.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주주들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CEO들이 판단을 잘해서 미래의 새로운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가져가기 위해서 유보 이익을 많이 사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배당하는 방법에는 만약 배당을 하게 되면 기업 경영 활동을 해서 이익이 나서
당연히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유보금을 빼고 나면 배당을 하는데 이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 배당하는 현금 배당이 있고 아니면 회사에 주식을 주는 주식 배당이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 쪽에서 큰 그 개념인 자본의 어떤 조달과 그 투자 결정과 조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화폐 가치의 환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또 투자를 장기성 자본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순행과 특정법 그다음에 재무에 대한 그 목표를 우리가 수주의 부라든지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두지 이익의 극대화에서 두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 학습을 쭉 했어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자본의 구조를 어떻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 건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또 내용들은 우리가 파이낸스 과목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가 6조하고 10조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은 조금 강의가 내용이 좀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났으니까 여러분 발표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